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무기 시장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삼분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 작은 중동 국가가 모든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선택 뒤에는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을 넘어선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생과 사가 갈리는 전장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힘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서른 초의 기적 같은 진심과 그 진심이 바꾼 한 나라의 운명에 관한 실화입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 속에서 작은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의 길이 있는 걸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르단 남부 아즈라크 사막 지역 새벽 5시 30분. 훈련장에 모인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박격포 사격 훈련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거든요. 의무병, 의무병. 비명 소리가 사막을 가로질렀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박격포가 또다시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건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22살 신병 아흐메드 알리가 피를 흘리며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요르단 국방부 차관 살림 하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48살의 그는 젊은 시절 걸프 전쟁을 겪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체험한 인물이었어요. 그때도 많은 전우들을 잃었죠. 하지만 그때는 적의 총탄에 쓰러진 거였습니다. 지금은 아군의 무기가 아군을 해치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살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흐메드의 부모님이 울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알라여,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던 살림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미 석 달 사이에 세 번째 사고였습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 값싼 중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했던 결정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 거죠. 당시 국방장관은 가성비가 좋다며 중국 무기를 강력 추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막의 모래와 열기는 정밀한 무기에 치명적이었거든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살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자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건 무기가 아니라 저주다. 사흘 후 아흐메드의 장례식에서 살림이 내뱉은 말이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동료 병사들 앞에서 그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거든요.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죠.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한 발에 수만 달러씩 하는 천문학적 가격이었어요. 게다가 정치적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우리와 같은 편에 서야 한다는 압력이 따라왔거든요. 유럽 무기들은 온대 기후에 맞춰 설계돼 사막 환경에는 부적합했어요. 러시아 무기는 성능은 괜찮았지만 과거 냉전 시대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웠죠. 살림은 밤마다 사막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마치 죽은 병사들의 영혼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아흐메드 같은 청년들을 더 이상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살림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방산 엑스포 초청장이었죠. 주최 측에서 중동 지역 구매력 있는 바이어로 분류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사실 살림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늘 보던 미국, 러시아, 유럽 대형 업체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마닐라 공항에 내린 살림은 필리핀의 습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고향을 떠올렸어요. 요르단의 건조한 사막과는 정반대인 이곳에서 과연 자신들에게 맞는 무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전시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한국 부스도 있더라고요. 작지만 인상적이에요. 한국? 살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그가 알고 있는 한국은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K-팝 정도였거든요. 무기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죠. 전시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미국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최신형 전투기 모형과 함께 각종 첨단 무기들이 진열돼 있었죠. 러시아 부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육중한 탱크 모형과 미사일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부스들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하나씩 부스를 둘러보며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어딘가 아쉬웠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제품이 얼마나 강력하고 뛰어난지만 강조할 뿐 사용자의 안전이나 편의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 살림의 발걸음이 한 부스 앞에서 멈춰졌어요. 다른 부스들에 비해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죠. 부스에 전시된 박격포를 보는 순간 살림은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른 무기들처럼 위압적이거나 복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죠. 마치 정밀한 공작 기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태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다른 업체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표현 대신 차분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했거든요. 저희 제품은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률이 매우 낮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어요. 정태훈의 말에서 살림은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해드려요. 살림이 관심을 보이자 정태훈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박격포는 사막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도 작동에 문제없고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아요. 바로 살림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실제 시연을 볼 수 있을까요? 살림이 물었죠. 정태훈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실사격 시연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살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실사격 시연 날이 왔습니다. 마닐라 외곽 필리핀 군 훈련장에는 각국 무기업체들과 바이어들이 모여들었어요. 살림도 이른 아침부터 훈련장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죠. 뜨거운 필리핀 햇살 아래서 펼쳐질 경쟁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부스에서 시연을 시작했어요.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박격포였죠.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저희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받은 군인 2명이 나와서 박격포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각종 센서를 연결하고 컴퓨터로 좌표를 입력하고 여러 차례 점검을 거쳐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5분이 지나고 있었죠. 드디어 발사됐을 때 포탄은 정확히 표적을 맞췄습니다. 사거리도 8km에 달했어요. 관중들이 감탄했어요. 역시 미국이야 최고 수준이네 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살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5분이라는 준비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실전에서 5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에요. 적이 그냥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어서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업체들이 차례로 시연을 벌였어요. 각각 나름의 장점이 있었지만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준비 시간도 대부분 3분에서 5분 사이였고 조작도 복잡했어요. 전문 교육을 받은 숙련병이 아니면 다루기 어려워 보였죠. 드디어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정태훈이 직접 나섰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고 복잡한 장비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박격포 하나와 간단한 조준 장치뿐이었죠. 혹시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옆에 앉은 사우디 바이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살림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태훈은 침착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태훈의 신호와 함께 스톱워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설정 과정도 없고 컴퓨터 입력도 필요 없었어요. 간단한 조준만으로 30초 만에 발사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포탄이 날아가더니 정확히 표적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사거리를 재보니 미국 제품보다도 길었어요. 명중률도 완벽했고요.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30초 만에? 정말 한국 제품이 맞나?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반응들이었죠. 살림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30초였어요. 정태훈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어요. 저희는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합니다. 실전에서 병사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그 말이 살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5분 대 30초. 살림이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었어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였거든요. 아흐메드 같은 젊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차이였죠. 살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시연이 끝난 후 정태훈이 살림에게 다가왔어요. 어떠셨습니까? 살림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살림과 정태훈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요르단으로 돌아온 살림은 즉시 국방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암만에 있는 국방부 회의실에는 장관을 비롯해 주요 참모들이 모였어요. 살림이 필리핀에서 찍어온 시연 영상을 틀었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한국 국방장관 압둘라 카림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기 분야에서 검증이 안 된 나라 아닌가?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그냥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택하는 게 안전하다. 참모진 중 한 명인 와엘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차관님, 현실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나라들과만 거래해 왔어요. 갑자기 작고 경험 없는 나라를 선택한다는 건. 그의 말에 다른 참모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럼 또 고장난 무기로 우리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실 겁니까? 살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흐메드의 죽음이 모든 이들의 뇌리를 스쳤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작고 영향력이 없어요. 또 다른 참모가 반박했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항의할 겁니까?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강력한 백그라운드도 없잖아요.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경직됐습니다. 그때 살림이 준비해온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의 증언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등장한 델핀 로렌자나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24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미국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고 유럽은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러시아는 정치적 조건을 달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곁엔 늘 그들이 있었죠. 영상이 이어졌어요.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군 기지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장비를 수리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같은 편으로 여겼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긴 하죠. 우리가 첫 중동 고객이 될 텐데. 하지만 다른 참모가 반박했어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여는 거네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림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능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용기예요. 작은 나라끼리 서로 돕는 것, 그게 진정한 연대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대국들은 우리를 시장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이 차이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림의 말에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마침내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겠군요. 기술진을 보내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적어도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살림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강대국들의 압력이 곧 시작될 테니까요. 예상대로 강대국들의 압력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어요. 베이징에서 특별 사절단이 암만으로 날아왔죠. 리밍 대표가 이끄는 사절단은 요르단 최고급 호텔에서 살림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만남이 이뤄졌어요. 리밍이 값비싼 중국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오랜 파트너 아니었습니까? 몇 번의 작은 사고 때문에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작은 사고라고 하셨나요? 살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작은 사고인가요? 하지만 리밍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밍이 서류를 꺼냈어요. 기존 계약을 35%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향후 10년간 무상 점검 서비스도 포함해서요. 상당한 조건이었어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어요. 리밍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거액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살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로 저를 매수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아흐메드의 죽음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수라는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리밍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상호 협력을 위한 선이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차관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좋고요. 하지만 살림은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병사들의 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살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이런 모독적인 제안을 들고 오지 마십시오. 리밍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차관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한국을 선택하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어요. 무엇보다 리밍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미국의 압력은 더 교묘했어요.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헨리가 비공식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암만을 찾았거든요.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그는 살림을 따로 불렀어요. 살림, 우리는 오랜 동맹이잖아요. 헨리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한국을 선택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살림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헨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하죠. 한국을 선택하면 요르단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겁니다. 중동 정세에서 미국의 지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위협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무기의 신뢰성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만약 실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헨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우리 무기라면 그런 걱정은 없죠. 그날 밤 살림은 집 옥상에서 사막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강대국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너희 같은 작은 나라는 우리가 주는 걸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작은 나라는 영원히 강대국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아내 파티마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이 살림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마음속에서 반골 정신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번만큼은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 기업 정태훈이 직접 요르단을 방문하겠다는 거였죠.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보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없어요. 정태훈의 제안이었어요. 살림은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무기업체 중에 현장을 보자고 한 곳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호화로운 호텔 회의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태훈은 달랐어요.
일주일 후 요르단 남부 와디 럼 사막에 임시 캠프가 설치됐어요. 살림이 직접 선택한 장소였죠.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정태훈은 인천공항에서 12시간을 날아와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정태훈을 처음 본 살림은 약간 놀랐어요. 깔끔한 양복 대신 튼튼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실제 사용 환경을 봐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정태훈의 첫마디였죠. 사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태훈은 계속 질문했어요. 하루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모래바람은 얼마나 자주 부나요? 병사들의 평균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두 실용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캠프에 도착하자 정태훈은 즉시 환경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죠.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크네요. 금속 부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갈 것 같은데. 전문가다운 분석이었어요. 밤이 되자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브로셔나 과장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솔직한 설명이었거든요. 저희 제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태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막 환경에서 사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살림이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업체 중에 자신의 단점을 먼저 이야기한 곳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자신들의 제품이 완벽하다고 주장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태훈의 약속이었어요. 모든 계약 조건을 문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숨기는 것도 없고 뒷거래도 없어요. 신뢰는 기술보다 오래갑니다. 그 말이 살림의 마음을 울렸어요. 정태훈이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현지 교육, 기술 이전, 공동 생산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요르단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른 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살림이 궁금해했어요. 정태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외국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죠.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작은 나라끼리 서로 돕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정태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철학이 느껴졌죠. 사막의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기 이야기만이 아니라 서로의 나라,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살림은 정태훈에게서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정태훈이 떠나기 전에 살림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어요. 사막에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본격적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요르단 남부 마한 지역의 군사훈련장에서 실전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기술진 팀이 도착했죠. 정태훈을 포함해서 10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기술진들을 만난 살림은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두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인 김상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기술진들은 즉시 환경 적응 작업에 들어갔어요. 사막의 모래와 열기, 그리고 건조함에 장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죠. 예상보다 모래 침투가 심하네요. 필터를 추가로 설치해야겠어요. 정태훈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들은 갓 입대한 신병들이었어요. 평균 나이 20세, 대부분 농촌 출신이라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었죠. 한국 기술진들의 교육 방식은 특별했어요. 복잡한 이론 설명 대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김상훈이 신병들을 격려하며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교육에서 신병들이 30분 만에 기본 조작을 익혔거든요. 기존의 중국제 무기는 이틀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훈련을 지켜보던 와엘 장군이 중얼거렸죠.
더 놀라운 건 신병들도 30초 만에 발사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매뉴얼도 필요 없었어요. 직관적인 설계 덕분이었죠. 실사격 훈련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났어요. 명중률이 98%에 달했거든요. 기존 무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어요. 게다가 고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이건 무기가 아니라 방패다. 살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흐메드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진짜 방패 말이에요.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병사들에게 세심하게 설명해줬거든요. 어떤 기술자는 무릎을 꿇고 장비를 닦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병사가 물었죠. 기술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 장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테니까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훈련 일주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시험이 왔어요. 거대한 모래 폭풍이 훈련장을 덮친 거예요.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였죠. 다른 장비들은 모두 작동을 멈췄지만 한국 박격포는 계속 작동했어요. 이게 바로 사막 전용 설계의 힘이구나. 와일 장군이 감탄했어요.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별다른 정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살림에게 다가왔어요. 차관님, 이제 정말 안심이 됩니다. 우릴 지키는 건 이 나라의 힘이 아니라 이 신뢰였어요. 20살 병사 하심의 말이었죠. 살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흐메드가 꿈꿨던 안전한 군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태훈이 살림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요. 하지만 살림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사막 위로 별들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요르단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는 날이었죠. 암만의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각국 언론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살림이 연단에 섰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요르단 왕국은 오늘 대한민국과의 10년 방산 파트너십 계약을 공식 발표합니다. 살림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어요. 중동 최초의 한국 무기 도입 사례였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어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살림이 계속 말했어요.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기존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살림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가격이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한 겁니다. 발표 직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견학단을 보냈고 튀니지와 이집트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케냐와 가나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죠. 가장 놀라운 건 유엔의 반응이었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평화유지 활동 회의에서 K박격포 기준 적용이라는 문구가 공식 문서에 등장한 거예요. 한국 무기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요르단 내부의 변화도 극적이었어요. 한국과의 계약 이후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산됐거든요.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심지어 K-팝 문화까지 요르단에 상륙했어요. 한류가 중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거죠. 1년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평화유지 활동 연차 회의에서 살림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작은 나라의 큰 선택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죠. 연단에 선 살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요. 우리는 작지만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해줬어요.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았어요. 작은 나라끼리의 연대, 그것이 바로 새로운 힘의 원천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대표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들의 목소리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살림이 연단에서 내려다본 좌석에는 정태훈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상징적이었어요. 유엔 회의장 벽면에 걸린 각국 국기들 사이에서 요르단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바람에 흔들리는 두 깃발은 마치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요르단의 선택은 중동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이제 중동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됐고 요르단은 지역의 혁신 리더로 자리 잡았죠.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크기나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작은 나라라고 해서 꿈도 작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요르단과 한국의 이야기는 모든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우리도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용기 말이에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